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경정권으로는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고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떼어넣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거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 추가 경정은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최대한 다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합시다라고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었는데 과연 야당에게 이 설득이 통했을까요? 야당에겐 몰라도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처음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 형식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호소력을 가졌다고 봐요. 네. 통상 거의 매년 추경이 과거 정부에서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추경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편성이 돼야 되지? 여야 간에 또 논란이 되면 국민들 잘 인식하기 어려운데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의원들과 국민에게 추경이 왜 필요한지 이 호소하는 이 형식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가능한 한 추경을 편성한 일이 없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추경이 그 추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주 요건을 엄격하게 국가재정법상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재난 상황, 전쟁을 비롯해서 자연재해가 대규모로 났을 때 또 이런 상황, 그리고 정말 대량 실업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급격히 침체했을 때 또 이 법적으로 재정이 꼭 필요해서 투입돼야 하는 이런 상황 아니면은 추경 편성이 어려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또 새 정부 출범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일자리 추경을 냈고 야당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계속 제기해 왔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과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금 지정한 소위 말해서 내각의 후보자들 이 문제가 있고 또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또 요구하지는 않았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많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고 다른 두 야당도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는 방식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었지만 정작 이 정치 상대자인 야당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이 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사 부분에서도 이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잼이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의 추경에 대한 이 소위 제이노믹스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차이 같거든요. 소위 소득주도 성장,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 경제 중심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천재지변에 준하는 시급히 요청되는 현안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를 첫 번째 어젠다로 했다.
그래서 공감을 해달라.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지난 뭐 정부에서도 골든 타임 얘기를 굉장히 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 골든 타임을 일자리라든지 이런 어떤 청년 실업의 문제를 놓치면 두고두고 정치권이 좀 우리 국가 전체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성실하게 22장의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기법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법상의 문제, 야권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야당의 그 회의 내용만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근데 그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습니다만 여기서 추경안 심사를 합의를 했어요. 네. 네. 이게 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좀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단 심사에는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내용에 지금 동의를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도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나온 논평이나 고위 지도부의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준 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 우리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빼앗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엄격히 따져보겠다. 다만 심사에는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하고 다른데 저는 뭐 이 추경에 대해서 인식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 이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국가 재난 상황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재정법에 이게 맞는 거다라는 취지죠. 그런데 야당의 인식은 다른 건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는 있죠. 다만 이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일부 대통령이 강조한 것 중에 소방공무원들 또 뭐 보육 지원하는 분들 그 일자리 지금 복지 깔때기 현상 때문에 이 보육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네. 그래서 뭐 세상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증원할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야당 소속 저는 무소속이라서 네네. 이런 말을 뭐 한다고 해도 되지만 네. 그러나 너무 공공 부문의 일자리에 이 치중이 돼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심사하면서 이거를 걸러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추경에 이게 꼭 지금 시점에서 편성해야 되느냐는 인식에 동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서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가겠죠.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 추경 테이블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있고 예. 이것들하고 지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을 다 뭐 소위 임명을 해버리면 야당은 다른 두 야당도 추경을 안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3시부터 정무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맞물려가지고 두 분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맞물려서 아마 추가 경정 예산 부분도 심사가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절차는 임하더라도 그 내용 부분은 이제 좀 간과하지 않겠다,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조차도 불발된 부분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강경화 후보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네네. 부분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의지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이제 네. 절차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일정의 재요구를 대통령께서 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흠결이 있기는 하나 자기 어떤 역량으로서는 예. 상당한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더 사태가 공전이 되고 네.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6월 국회에서 가져야 될 개혁입법 과제 같은 것도 다 스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어제 발표한 새로운 어떤 그 장관 후보들도 다 흠결이 하나씩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그 말하자면 분위기에 있어서 네. 또 대통령의 초기에 굉장히 높은 고공 행보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그것도 이렇게
지지율에 흔들림이 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사실 이번 주 주중을 고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입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그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서 네. 이 여당의 미숙함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오늘이 김희수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 오늘 시한입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예. 채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특히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채택이 돼야 국회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이 표결을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표결은 강경화 후보자의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네.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채택이 안 됐느냐?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정옥택 원내대표 매우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네.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걸 합의를 했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이날 오후에 그 일은 오전에 이루어졌고 오후에 여야 외결위 간사들이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경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논의하기로 돼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합의를 그런데 해버리고. 이거는 예.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곧 오시니까 오후에 오시니까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두 야당을 설득해서 두 야당은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제일 그러다 야당인데 우리를 보니까 무시하냐. 예. 이 김희수 지금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특위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했지만 거기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안 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숙제가 여당 입장에서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 문제는 좀 미숙했다. 오후에 예결위 간사회의 끝난 거 보고해도 늦지 않았는데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간단히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정우택 원내대표가 경고의 메시지를 오전에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방통행의 쇼통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수많은 입법 과제들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인선 문제, 추경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나마도 이제 표결로 가는 경우에 네. 실제로 어렵사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협조하면 하나하나 어떤 어렵지만 진행할 수 있지만 전체를 생각했을 때 제1야당을 무시해가지고는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렵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자기들한테 들어오지도 않으면서도 들어오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했다고 또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자세로 정무 라인을 가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협조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업소를 하자. 제1야당에게. 그래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가더라도 좀 그런 것이 아까 디테일에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여론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현 새로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을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해주는 그러려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시정연설하는 그 자리에서도 모니터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항의하는 문구들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는 이런 뭐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 협치하는 예. 어떤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 모니터에 인사 실패, 뭐 대통령에게 철회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이거 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게서 배운 겁니다. 건가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꼭 하던 방식이 그대로고요. 네. 그분들이 일어나서 기립은 했지만 시정연설할 때 박수 친 적 없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 박수 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그 모범이 이어가야 되는데 자꾸 나쁜 선례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데요. 대통령이 뭐 국회에 오셔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협조를 요청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도 오늘 협치를 강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면 이 국회 안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국민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건데 이 대통령이 형식은 상당히 협치와 소통 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본인의 어젠다를 좀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 운명이란 책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실패한 것들이 이 집권 100일 안에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해서 문 대통령이 속도전도 강조하고 하면서 이 일종의 개혁에 대한 강박증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시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는 국회의장실에서 모인 그 자리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그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해버리니까 화가 나서 안 들어간 건데 네. 디테일에 좀 굉장히 충실을 해야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미리 청와대에서 그러려면 뭐 과거에는 통과되지 않아도 밀어붙인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간 타이밍상 부적절한 언급이죠. 네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끝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일단 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어떤 국민 전체가 봤을 때 의미 있다, 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여론전이나 총력전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의지로서 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걸 전제로 청와대도 그렇다면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청와대의 어떤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야권 간의 논의의 진전이 있으려면 뭔가 계기나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핵심은 강경화 후보자라고 봅니다. 이분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 사실 이 강경화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원칙 5가지 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병역 면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4가지는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위장 전입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상황이고 표절도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부동산 투기도 의혹은 몇 개가 제기됐는데 그거는 뭐 아직 뭐 그걸 판정할 입장은 제가 못 되고요. 그다음 세금 탈루. 뒤늦게 세금 냈지만 탈루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결이 꽤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를 걸고 또 국민 다수, 저도 상당히 잘된 인사라고 개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예. 이분이 비외시 출신이고 또 여성으로서 그 자리까지 왔고
또 유엔에서 다자 외교 활동 활발히 잘했고 외교부에서 국제기구국 국장할 때도 일을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청문회에서 그런 흠결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식견과 비전, 이해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미흡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까지 부적격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김상조 후보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김상조 후보자는 본인이 뭐 워낙에 그쪽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예. 청문회에서 그 자기가 맡을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열리기 때문에 청와대의 여러 가지 뭐 초조함은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명을 해버리고 나면 소위 소탐 대실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국회 전체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조차도 강경화 후보자를 철회를 하고 아니면 자진 사퇴를 시키고 다른 훌륭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놓으면 우리는 빨리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득 작업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예. 같아요. 앞서도 오늘 그 국회 시정연설이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좀 메시지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청와대가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론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청와대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역량을 평가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박하게 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의외로 또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상당히 60%의 국민들이 강경화 후보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네.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예, 좀 다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넣어주시죠. 좋겠는데요. 네. 자,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이 62.1%로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김상- 김상조 예, 후보자도 김상조 후보자는 65%가 그렇죠.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청와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62%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야권의 어떤 거부가 있다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포기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예. 한편으로 끝까지 강경화 후보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5대 원칙에 대해서 솔직히 대통령이 좀 더 본인이 5대 원칙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네. 또 실제적으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사전에 검증하는데 좀 허술했다라고 예.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고, 물론 그거는 이제 국정 말하자면 자문회의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시스템적인 얘기고,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기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에서 언결이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진 국제적인 역량, 인도주의적 철학 이런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철학, 외교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걸 좀 더 면밀하게 제시하면서 한 번 더 어떤 그런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서 업소하고 호소하는 그런 어떤 좀 진정성 있는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의원님. 네. 앞서서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소탐 대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응답이 56%가 나왔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오히려 현재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직까지 우리 외교위원회가 사실은 상원 비슷하게 해서 지난번 총선 때 각 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비례대표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적 전문가들이 외교적 역량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지난 정부에 특히 뭐 자유한국당 후보 박근혜 가장 최고의 어떤 뭐 의원님들이 오셔서 사실은 쉬어가는 자리처럼 좀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 새로운 그 지난 정부의 평가 속에서 나타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저렇게 박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있고 국민들이 보거나 정말 어떤 말하자면 북핵을 비롯해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강경화 후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군사 안보적 측면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 있다. 실제로 국민들이 여론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잘할 것 같다. 또 여성에게 좀 기회를 주자. 그것 가지고 될 수 있는 우리 현재 안보 여건과 외교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78% 거의 80% 가까이 되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나오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 생각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미만일 때 지금 이 여론조사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8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사 참사가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지적을 하면 뭐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검정고려위원장 후보자 등등해서 다 낙마를 시키거나 자진 철회하도록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는 건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한 3년 지나서 대통령 인기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때 똑같은 분을 내세웠을 때 이 지지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요한 건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한 원칙에 어느 정도 위배가 돼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분의 역량이죠. 이분이 외교부 장관을 맡아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믿음을 못 보여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대통령 임명을 강행을 하고 지금 한미 이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외교부 일을 해나가면서 북한 핵 문제, 한미 동맹 강화 문제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화 이제 장관이 된다면 이분이 혹시 실수가 뭐가 잘못된 일이 나왔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을 부담은 훨씬 커져요.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 3당이 전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이 상황까지 소위 말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와대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제 또 이제 장관 후보자들 5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가 먼저 밝힌 비리들도 있습니다. 그럼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를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청문회라든지 그 기준이 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 사안별로 네. 따져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청와대가 처음에 밝혔어요. 위장 전입과 그렇죠. 이중 국적. 그런데 추가로 나온 것들이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문제인데 네. 위장 전입 문제도 청와대가 밝힌 것보다 훨씬 고약해 보이잖아요. 딸을 한 명문 여고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 위장 전입한 곳이 그 학교로 가기 위한 일종의 아지트다. 그러니까 예. 여러 번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밝힌 것보다는 고약해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위장 전입이 있는데 네. 이해할 만한 사정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앞으로 청문 과정에서 네. 이거 말고 다른 문제들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나온다면 또 곤란해지고 이것도 아파트를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 본인은 거주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모르겠고 예. 또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음주운전이란 네. 말이죠. 근데 그래서 청와대가 먼저 밝혔는데 이 음주운전 사실은 국민 정서가 이걸 어느 정도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권 초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여론을 묻는다면 뭐 그 정도는 뭐 봐주고 넘어가자 이런 여론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예. 네. 다른 문제들이 추가로 또 나올 경우는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정부 당시에 인사 관련해서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말하자면 그 총괄 수장이 예. 음주운전을 했다. 혹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인 경우에 좀 더 일반의 다른 공직에 비해서는 좀 더 높게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뭐 문화부 장관도 후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중잣대가 아니라 동등한 잣대를 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이제 앞으로 역량 중심으로 봤을 때 청문회 속에서 이 조대우 후보가 노동장관으로서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그런 또 역량을 봤을 때 그런 건 또 상대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조국 교수가 얘기한 건 그 당시 어떤 뭐 경찰청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미국의 경우에도 이건 후보가 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그런 검증을 총괄하는 대표로서의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무거운 거죠. 예. 예. 조국 민정수석은 이 음주운전 문제뿐 아니고요. 교수 시절에 예.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강력히 그 당시 뭐 장관 후보자들 뭐 나왔을 때 본인의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표절 문제가 아마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경종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의혹이 나올 나오고 겁니다. 있죠. 그런데 예. 청와대가 거르긴 거른 것 같은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각 후보자들 뭐 흠결을 따진다면 뭐 대통령 말씀대로 100% 완벽한 분들은 없어 보이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후보자들의 역량, 그 부를 맡을 수 있는 역량, 리더십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제 이뤄진 이 인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혁의 조급증, 그러니까 개혁은 반드시 빨리 좀 틀을 잡아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 책임제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평상시 취임하시고 나서 강조하셨던 이 통합, 국민 통합이라는 맥락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전부 본인 캠프에서 일하던 분이나 가까운 분들, 소위 그래서 코드 인사라는 예. 지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가운데 이제 2분 정도 빼고는 전부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캠프에 있거나 여당 인사거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앞으로도 다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좀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남은 장관 후보자 6자리는 이제 과연 어떤 인물을 또 내정을 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서 이제 도덕적인 그런 부분 흠결 말고 역량 부분에 좀 본다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무부도 탈검찰화 하겠다라는 공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 실제적으로 이제 거라고 보세요? 법무부에 와 있는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서 차관급 인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검찰 법무부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실제로 상권 분립과 법무부와 검찰의 견제 기능들을 좀 더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동안 안경환 교수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검찰에서 일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인권 운동, 예. 인권 차원에서 또 실제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성을 가지고 너무 어떤 과거 정권의 말하자면 인선과 관련된 불이익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새로운 정부의 질서를 잡고 그야말로 어떤 법무부가 제자리를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서로의 어떤 그 뒤섞여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견제하는 행정부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원점으로 다시 그림을 잘 그려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법무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중에 상당히 앞에 가 있는 문제인데 네. 검찰은 저는 개혁돼야 되는데 정말 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는 검찰, 말 그대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검찰의 정치화가 더 이상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인사가 주목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청와대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네. 계시죠. 역시 비법조인이고 교수 출신이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뭐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고 비법조인이에요. 네. 네. 전 그래서 이분들의 그 검찰 개혁 의지는 강하다고 보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되지 않는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검찰총장이 과연 또 비검찰에서 나올 건가? 만약에 그럴 경우는 검찰은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또 조직의 어떤 안정성이랄까 개혁을 하면서 또 안정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출신을 임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을 현재 검찰에 계신 분이 아니고 검찰을 떠난 분들 중에 선배들이 와서 뭐 검찰총장을 맡을 수도 있고 한데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검찰을 개혁을 하면서도 검찰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조직 내부의 의견도 반영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 자천된 또 망신당한 그런 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억울한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자기들 개혁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